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 반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금융시장이 위축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이번 급락장이 계속되기보단 실적 회복 등에 따른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상가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마곡지구를 이유 있는 부동산에서 둘러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 반등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230조 4천억 원의 매출과 27조 7,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52.8%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건데 연간 영업이익이 20조 원대로 내려온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업황 부진이 수익성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DS 부문은 지난해 매출 95조 5,300억 원, 영업이익 15조 5,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문은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매출은 107조 2,600억 원, 영업이익은 9조 2,7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5G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상반기 갤럭시 S10 후속작과 폴더블폰 제품을 출시해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소비가전 CL 부문은 실적이 개선되며 순항했습니다. 매출 44조 7,500억 원, 영업이익 2조 6,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QLED와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 유효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이익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G 확대 등에 따라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오르며 정부의 12.16 대책 발표 뒤 6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 하락했습니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실제로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으로 하락한 가운데 낙폭도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가 오른 가운데 수원 팔달과 용인 기흥, 수지 등 수도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8거래일 중 12거래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순매수 총 금액은 3조 5,408억 원가량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지난 28일, 개인은 6,67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올해 일간 최대 순매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증권사들 역시 이번 급락장이 계속되기보단 실적 회복 등에 따른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삼성 SDI 등이 전년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등 포털 네이버는 창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 6조 5,934억 원을 기록한 건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7,101억 원으로 전년보다 24.7%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신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조 3,5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 매출은 38조 488억 원으로 전년보다 8.2%가 늘었습니다. 전동화 부품 판매 증가 등이 호실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삼성 SDI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0조 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5% 늘어났습니다. 삼성 SDI가 매출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6% 줄어들었습니다. 상가 전체가 통으로 비어있는 건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내놓을 생각을 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바뀐 법 때문에 마냥 싸게 내놓을 수도 없다는 건데요. 아직도 상가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마곡지구를 이하라 유민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보통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임대료. 그런데 마곡에서 장사 중인 사장들의 고민은 다릅니다. 조만간에 다 입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가게 문을 연 지 벌써 1년. 마곡 상권은 형성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적자 3,500에서 4,000 났어요. 두 부부가 와가지고 두 부부가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참담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임차인을 찾기 시작한 이곳 마곡 중앙광장 상가. 3년째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마곡의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업소를 제외하면 1, 2층도 채우지 못한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공실이 공실을 낳는 구조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한 점포가 들어와도 침체된 상권을 견디지 못하고 몇 달 만에 장사를 접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한 곳에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게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공실 해소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겁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하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9%였던 임대료 오름폭도 5%로 묶인 상황. 당장 임대료를 대폭 낮춰 공실을 털어내고 싶어도 10년간 발이 묶일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로 왜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도 그걸 알고 겁먹어서 나는 공실로 가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차라리 제대로 줄 수 있는 세입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3년 되는 공실이에요. 여기 싸게 내놓을 사람은 허다하고. 판교와 동탄 등 기존 신도시 상가는 초기에 임대를 싼 값에 내놔 공실을 줄이고 상권이 북적인 다음에야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맞물려 상권이 조성되기 시작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랜드프리 기간을 좀 정해가지고 공실인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랜드프리 하는 데서 뭔가 좀 혜택을 줘가지고. 공실로 몸살 앓고 있지만 올해 마곡 일대에 공급될 오피스 물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유 있는 부동산입니다.
앞서 보신 레포트의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서 공시를 해소할 수 없는 임대인들의 사정에 관한 이야기였죠. 통상 임대료 인상을 놓고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어서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오늘 주민부동산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광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와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두 분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하라 기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좀 독특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궁중족발 사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상가 주인이 30평 남짓한 가게의 월세를 갑자기 올리면서 새 들어와 있는 식당 주인하고 분쟁이 생겼던 사건인데요. 이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주인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이제 지금은 무죄 판결이 나면서 좀 잠잠해졌지만 2018년 당시에는 좀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문제였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고 앞선 리포트에서 유민호 기자가 말했듯이 욕심 많은 임대인과 불쌍한 임차인 이런 프레임이 좀 굳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가 부동산 시장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프레임 때문에 마곡 사례 같은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같은 신도시의 경우 건물들이 여러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 한 번에 이제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예. 여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악재가 이제 겹친 겁니다. 마곡 상가를 돌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신도시다. 이제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마곡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곡 인근인 목동과 여의도 주민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도시는 투자업체들이 분양사무소를 차리고 건물을 통째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곡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많았고 또 은퇴 자금을 쏟아부은 이제 50대에서 60대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마곡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판교 사례를 조금 들어봤잖아요. 근데 마곡은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다면 상권이 신도시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지금 공실 문제는 마곡뿐만 아니라 판교, 세종시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초반에 겪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임대료가 좀 적게 이제 싸게 나오면 저렴하게 나오면은 임차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이후에 권리금을 이제 받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상권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사실 지금 이 단계를 지금 현재로서는 넘어 뛰어버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상권이 사실 슬럼화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뭐 신도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초기 단계를 지금 넘어서지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분양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침체돼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을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공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분양사무소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중개업소와 동행해서 상가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면 공실 상태인 건물 앞에서 서성이기만 해도 좀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공인중개업자들도 마곡 공실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분양 후 3년이 되도록 공실 해소가 안 되자 상가를 산 임대인들이 건물주를 찾아와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심하게 느낀 건물주가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왜냐면 나가진 않지. 은행 일자는 뭐 엄청 나가지. 힘들어하는 사람 많죠. 왜냐면 시달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걸 걸어서 이 상가를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임대는 계속 안 맞춰져.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 그러니까 막 뒤 와서 너 믿고 샀는데 팔아달라. 네가라도 사라. 매일 쫓아와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네, 일부 부동산에서는 임연 계약서라는 꼼수를 쓰면서라도 좀 계약서와 달리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개 공인중개업소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서까지 중개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꼼수로 임차인을 어렵게 찾아와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그 상가에서 우선 장사가 잘 돼야 그 후에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 입장도 곤란하지 않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몇몇 상가는 임차인을 찾다가 지쳐서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느껴지는 상황인 건데 권 이사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실제로 싼 값의 매물을 내놓고 싶어하는 임대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네, 상가 지금 투자하시는 상황을 보면 임대인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입장을 지금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임대인 입장에서 해석하자면은 어떤 임차인을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승패가 좌우됩니다. 예. 그래서 낮은 가격에 만약에 임대를 뒀다 하면은 나중에는 임대를 한목에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금리보다 적게 받을 이런 확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문제가 더 심각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임대차 보호법이 현실적으로는 그 상권을 그 위축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사실적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을 맞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상가의 투자 대비 그런 갭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쪽 네네. 시장에서는 뭐 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그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상가 그 분양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저희는 보통 이제 갭 차이가 한 2% 정도가 난다고 2%. 이렇게 네.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임차인께서는 예를 들면은 6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갭 차이가 꽤 나는 거죠. 꽤 많이 나죠. 예. 그다음에 은행 그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 정도를 받아야 통상적으로 상가 투자 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한 5%에서 6% 정도 생각하고 그렇죠. 투자를 400% 예,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60만 원밖에 못 받으면은 수익률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긴 한데 이게 침체된 마곡상가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도나 방안들이 좀 있다면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사실은 뭐 경기가 살아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쉽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랜드프리 제도가 있습니다. 랜드프리 예.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은 시행사, 건설사, 임대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랜드프리를 예를 들자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가지고 예. 혜택을 줘가지고 렌트풀이라는 건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임대를 해주는 기간을 늘린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렇죠. 예를 네. 들자면 뭐 사실 뭐 예전에는 사실 뭐 3개월짜리, 2달짜리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효성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만 주고 사실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현실적으로 감안한다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돼야 이게 이제 임차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어떠한 혜택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소상지원센터에서 랜드프리 기간을 한시로 좀 정해가지고 예. 만약에 이제 파격적인 걸 한다 그러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을 보이고요. 그 효과가 지금 현재 만약에 단순히 이제 미미하게 한다 그러면 효과가 예. 별 많이 못 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인테리어 부분도 사실은 그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창업자들이 보통 예. 한 달 정도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하나씩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상 이제 한 달치를 사실 까먹게 되는 거죠. 뭐 예. 정확히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창업하려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10평만 해야 되더라도 2-3천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예. 이제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쉽게 창업자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는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와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후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바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를 두고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제재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 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과 22일 이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 전 두 은행과 손 회장, 한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길게는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한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성윤모 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등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표준, 인증, 에너지 분야 등 35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한 중소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수요 공급 기업과 정부, 유관단체 모두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꾸준한 추진 동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점 삼아 창업에 성공한 해외 스타트업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서울 팁스타운에서 15개국에서 온 18개 해외 스타트업과 함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 로보틱스 등 지난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수팀에 뽑힌 15개국 18개 해외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져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창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창업비자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건설 안전경영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표적 재해 산업으로 낙인되는 상황이 있다고 자성하며 한국건설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회는 안전경영 실천 방안으로 건설 안전 추진단 구성 운영 등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정부 정책에 의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이 건설기업 스스로 나서 안전경영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2020년을 안전경영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참여 주체 모두가 안전 중독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는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경북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새벽이면 비나 눈이 모두 그치겠지만 비나 눈이 그친 후에도 도로가 얼어 미끄러우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되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다운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정착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춥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6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7도, 강릉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대구의 아침 기온 0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 10도, 대구와 제주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월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는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본질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